아까 잠깐 이제 이 문제가 IMF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통결의 특별결의서부터 먼저 들어가 보면 이 보통결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총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 참석 주주의 절반이 네. 찬성을 하면 이제 보통결의라고 하고요. 이른바 과반수라고 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은 특별결의라고 네.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안건들, 예를 들면 이사회 선임, 사회에서 선임 이런 안건들은 보통결의를 따르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합병, 분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결의를 따라가게 그렇죠. 돼요. 그리고 네. 이제 대표이사 선임도 보통은 특별결의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부분 100%의 주주가 참석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 통계를 내보면 보통 한 60%에서 70% 정도 네. 예, 그렇게 참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수가 아니라 의결권 기준으로. 의결권 예, 기준으로. 그 실제로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건처럼 네. 그렇게 사회적으로 핫 이슈가 됐었던 네네네. 그런 건도 그 주총 참석률이 70%대 수준이었어요. 70% 좀 넘는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로 100% 참석을 안 하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결의를 통과시키는데 좀 필요로 하는 그 최소 지분율. 네. 제 계산을 해보면 한 35% 약간 밑 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별결의를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지분율이 한 40%대 초반 네. 정도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게 상속세라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 승계가 이루어지면서 한 3대 정도가 되면 그 재산이 거의 없어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본인이 뭐 따로 키우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원래 그렇게 가는 구조였었는데 이게 IMF를 이제 거치면서 여러 가지 그 부채 비율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순환 출자에 대한 문제들이 그 사회적으로 해결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담론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당시 정치권이 고민이 있었고, 네. 그래서 기업들에게 지주사로 전환을 해라 그런 미션을 주고 지주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한 것처럼 순환 출자도 더 이상 해소가 못하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200% 이하로 낮춰야 되거든요. 네. 지주사 많이 받는 규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해주는 대신에 그럼 기업들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내가 저것만 위문만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인적 분할을 했었을 때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을 부활을 시켜주겠다. 이게 결국 이제 거버넌스가 더 세지는 거죠. 최대 주주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최대 주주가 인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현물 출자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의결권을 한번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조세 특례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실질적으로 안 내도 돼요. 그 과정에서 원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업회사 지분을 팔고 그다음에 지주사 지분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네. 사업회사 지분을 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양도세를 면제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자금의 유출 없이 지배력을 대략 곱하기 2 정도 이 지주사 전환하고 나면 이제 그렇게 지배력이 세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주사 밑에 있는 자회사, 손자회사 여기들은 그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결권도 자사주 의결권도 부활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은 이제 아무래도 돈이 있다 보니까 자회사 지분을 많이 부족하면 사면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직접적인 돈 투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대주주에게로 굉장히 집중이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뭐 작년에 그 지주사 전환을 한 기업, 뭐 DL 같은 경우만 해도 분할 전에는 최대 주주의 의결권이 그 대림산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23% 정도였었는데 거의 그 분할 후를 기준으로 보니까 40%가 넘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그 좀 문제가 됐었던 HDC 네. 여기도 현대산업개발에서 HDC 지주로 바뀌게 되면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곱하기 2 정도로 높아지게 되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적 분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일 네. 수 있는데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서 이것도 잠깐 30초짜리 설명을 해드리고 나면 아까 사과 반쪽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최대 주주가 한 30%를 갖고 있는 회사면 옆으로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여기도 30% 여기도 30% 갖게 되는데 이 회사는 어차피 저 밑으로 붙일 회사니까 중요치는 않고 요 하나 지주회사가 될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 그러면 여기 있던 30%를 팔아서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30% 지분을 요 회사한테 갖다 주고 그걸 현물 출자라고 하고 그만큼의 돈을 이 회사 주식을 발행을 해서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현물 출자를 시켜서 요 지분율이 따블이 되는 네. 예, 그런 네. 여기까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분율을 그렇게 거의 2배까지 늘리려고 하면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부담 없이 그 지주사 지분을 이제 2배로 늘리게 된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결과를 딱 까고 나서 보니까 어느새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막 지분율이 뭐 아무리 적어도 뭐 30%대 중반, 많으면 한 40%대, 50%대까지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예. 2세 혹은 3세가 그렇죠. 이제 대를 한 대 이제 내려서 건너뛰면서. 네. 예.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주주가 무섭지가 않죠. 왜? 내가 그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보통 결의, 특별 결의, 다 할수 웬만하면 다.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으니까. 네.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나요. 이 기업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못해도 저 왕을 끌어내리기가 정말 어렵고요. 그렇죠. 그 다음서부터는 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발. 이거 웃프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거죠. 네. 네. 그런 거죠. 정말 좋은 대주주님이시기를 이제 바라야 되는데 이게 되나요? 그게? 그렇죠. 돈 앞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 지주사 체제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케이스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게 HDC예요. 이제 지주사 전환 전에는 네. 지분율이 되게 약했었거든요. 네.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주사 전환해가지고 이제 지분율이 거의 40%까지 되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바로 뭘 하냐면 자산 총액을 키우기 위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덜컥 하는 거죠.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근데 이제 그 과정도 사실 왜 했는지에 대해서 주주들이 이해를 못했고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죠. 맞아. HDC의 주가가 빡 떨어졌죠. 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리고 나서 막 상황이 바뀌니까 또 그걸 포기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네, 예. 포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 신념이 없는 것 같고 왜 했는지도 본인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계약금을 다 날렸고요. 일단 예. 그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거 뭐 돌려받는다 막 소송한다 막 그랬잖아요. 소송은 하죠. 근데 뭐 그거 뭐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뭐 우발부채를 숨겼느니 뭐 막 이러면서 그쵸. 좀 네. 여러 가지 토를 달죠 이제. 네. 그 한화가 옛날에 대우조선 해양했었을 때 네. 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현재는 손해가 난 게 맞고요. 그 주가가 반토막이 났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그 의사결정을 한 누군가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사회에서 결의에 동그라미를 쳤던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거에 대해서. 주주가 어떤 집산 소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송을 해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 주주에 대한 선관의 의무를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네. 우리는 경영상의 판단이었다. 배임, 횡령 아,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예. 이런 거를 또 배임이라고 보기는 법적으로 다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경영상 판단이다. 뭐 예. 그럼 우리 경영 어떻게 하라는 거냐 또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또 뭐 팬데믹 때문이었다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해외는 그렇지 않죠. 그냥 가산이 다 탕진이 될 수도 있다. 그 의사결정에 동참하는 등기 분들은. 이사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을 쉽게 못하고 특히 그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책임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그 본인이 그 도장을 찍을 때 그냥 막 찍어주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 상법상 네. 사회이사가 이런 판단을 했었을 때 혹시 네. 소송이 걸려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네. 그러면 그 본인이 받았던 연봉의 3배가 맥스거든요. 아, 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범위가. 근데 사회이사 연봉이라고 해봤자 그 정말 큰 기업 기준으로 한 8천만 원밖에 안 되고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작은 기업으로 넘어간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한 그 보상액이 맥스멈 1억 원밖에 안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그런 거는 최대 주주가 어느 날 이렇게 가가지고 쓱 찔러주면 그냥 끝나는 문제니까 그냥 쉽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대 그룹을 보면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은 몇몇 기업들 제외하고 나면 최대 주주가 대부분 지분을 거의 40% 가까이씩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최대 주주가 얼마나 소액 주주를 같이 고려를 해주느냐에 대한 그 우리가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네. 따뜻한 사람이고 네. 자기 이익보다 주주들이 공동의 이익을 함께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네. 그게 그 주식 투자인데 예. 우리가 기도까지 해야 되나요? 분석만 하면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국주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해외 주식은 그 분석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참 씁쓸한 표현입니다만 국주와 미주 이 네. 이야기 많이 하는데 미국 주식이냐 한국 주식이냐. 네. 1월 3일 날 쓰신 자료가 있는데 이 표지를 좀 보여드려야겠다. 이게 정말 씁쓸합니다. 얼마 전에 골든글로브 저기 나무조연상 받으신 우리 오일남 할아버지 오영수 네. 배우님인데 지주회사 2022년 전망을 하면서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거 정말 너무 함축적인데요. 근데 이거 쓰고 나서 진짜 저희 죽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주가 보니까 다 지금 죽고 456명 중에 얼마 안 남은 겁니까 이제? 네. 요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주사 디스카운트 요인들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좀 했고 지주사가 할인받을 수 없는 요인들이 아까 이제 지배구조상에서도 나타났는데 지주사 할인은 그러면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요 페이퍼 안에도 좀 있기는 한데 네. NAV라고 하는 네. 순자산 가치만큼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겁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예, 일단은 두 가지로 이걸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특수성, 그다음에 해외하고 좀 비교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결권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의결권의 가치. 예. 그러니까 어차피 위결권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가진 요 한 주당 한 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그 뭐 회사의 뭐 분할, 합병, 그다음에 이사의 선임 과정에서 이게 그 뭔가 내가 한 표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위결권의 가치가 큰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어떻게 하더라도 바꿀 수 없다라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한 주당 한 표긴 하지만 한 주당 0표인 거죠. 저희와 같은 소액 주주가 갖고 있는 그 표의 가치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주사로 전환이 된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주에 대한 위결권은 그 가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가 사실 매수를 한 거는 보통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선주일 수도 있는 거다. 예, 우선주는 위결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 배당이라도 많이 주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배당도 적게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선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지분 갖고 있어봐야 네가 주총 가서 표를 행사할 거냐, 표 행사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거의 뭐 이제 참정권은 있지만 투표장에 안 가는 것처럼 네. 거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거죠. 근데 보통주 대비해서 우선주는 이제 위결권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저도 요 자료를 쓰면서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한 35% 40% 정도 할인을 받더라고요.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해서. 근데 그 할인율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 모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지 를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뭐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그냥 비슷한 맥락으로 할인 적용을 받고 있다라는 게 그 제가 보고 있는 지주사의 할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주사가 마치 우선주처럼 네. 35에서 40% 정도는 할인을 받더라. 네.
근데 그보다 좀 더 받죠.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받죠. 요거는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외의 경우를 보면 해외도 그 이게 주시장이라는 게 뭐 100% 합리적인 시장이라면 할인이 없겠죠. 왜냐면 할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적정 매수를 통해서 할인율을 그만큼 좁힐 테니까 네. 이제 당연히 그런 할인율이 없을 텐데 뭐 당연히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효율이 존재를 해요. 네. 어딘가에는.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은 어느 주시장이나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지주사의 할인율이라는 게 극복이 되는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냥 어차피 이건 끌고 가야 되는 문제다. 어떤 시장의 거래 네. 이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할인 갭이 이제 메워지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앞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벌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네. 이제 이거를 그럼 풀어야 되는데 지주사 이 할인을 개선하려면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풀려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저도 이거를 그 세미나를 이제 기관 투자 대상으로 하면서 바로 그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지주사 사면 안 되겠네요?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오면 그러면 해외 주식은 그 왜 사냐? 해외 뭐 지주사들 보면 대표적으로 뭐 서뱅크도 있고 뭐 보셔 해서웨이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서뱅크 같은 경우에도 그 NAV 대비 디스카운트율이 47%라고 그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네네. 거기도 그렇게 할인을 많이 받아요. 네, 할인을 많이 받아요. 오. 그래서 그렇다라고 그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IR 자료를 다운 받아 보시면 네. 매 분기 자기네 할인율이 현재 얼마라고 예. 계산을 아주 친절하게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네가 공표해요? 공표해요. 우리 이렇게 순자산 가치 대비 네. 갭이 크다. 네. 그래요? 그 순자산도 굉장히 친절하게 얼마다?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줘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예요. 네.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해주는데,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해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차이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되게 그 적극적인 해소에 대한 의지.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할인이 문제가 된다. 복합 기업으로서의 할인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분할이라는 의사결정을 해줘요. 그리고 그 분할이라는 거는 그 앞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물적 분할 그런 거 아니에요. 돈 그러니까 땡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최대 주주만을 위한 그런 분할이 아니라 네.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분할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해외는 물적 분할은 그 하긴 하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신사업을 뭐 돈을 땡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물적 분할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해요. 그렇죠. 안 좋은 네. 회사들 떼내가지고 안 좋은 팔거나. 그렇죠. 떼서 팔고 그 돈이 자회사로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팔면 그 돈이 모회사로 들어와요. 네네. 네. 그 LG화학하고 에너지솔루션의 케이스로 오면 IPO를 통해서 누가 돈을 받아가죠? 에너지솔루션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회사의 자본금을 유치하는 행위니까. 그쵸, 주식을 그쵸.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그쪽으로 좀 더 집중이 되죠. 그걸 네. 통해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해외는 그게 대부분 다 모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던 잘 나가던 사업에 돈을 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배당으로 좀 돈을 돌려주거나. 그러니까 어떤 경영 효율성을 높이거나 주주 가치를 높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 만약에 그 LG 화학이 네. 그 미국에 상장이 된 기업이었다. 네. 라고 하면 전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해가지고 그거를 IPO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기가 없는 그 멀티플이 되게 낮은 기존의 석유화학 사업을 떼내서 물적 분할해서 그걸 매각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뭐 자본 유치를 해서 모회사의 돈을 투입시켜서 그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주가 굳이 돈을 넣지 않아도 그 돈으로 배터리에 증설에 투입이 돼서 이게 더 잘 나가는. 그러니까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문을 떼서 매각한 다음에 그 돈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를 더 해주는. 그렇죠. 자, 이 이야기를 LG 분들이 듣고 깜놀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그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주들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네. 새로운 돈 들이지 않아도 네. 지분을 빼앗기지 않아도 네.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재원이 마련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주주분들이 석유화학 보고 투자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죠. 뭐 솔직히 배터리 보고 투자했겠죠. 솔직한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분할에 대한 방식의 차이, 그다음에 뭐 인적 분할을 한다든지, 인적 분할하게 되면 뭐 어떤 뭐 사업부는 멀티플이 되게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사업부는 멀티플이 낮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두개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거니까. 예. 근데 보통은 이게 그 평균 함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합쳐지면 좀 희석이 돼요. 네네. 그래서 제대로 그렇죠. 평가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떼서 평가받겠다. 네. 그런 그게 이제 다임러 케이스고요. 예. 다임러가 다임러 트럭을 분할해가지고 이제 상장했고 그거를 이제 기존 주주에게 그대로 다 줬잖아요. 다임러 트럭의 주식을. 그게 무슨 방식이었죠? 신주 발행할 때 신주 발행할 때 우선 매수 청구권이었던가요? 뭐. 그냥 주식을 줬어요.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65%의 주식을 그냥 그대로 줬어요. 기존 모회사 주주 예. 배정 방식으로. 네, 배정 방식.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인적 분할이에요. 냉정하게 뭐 인적 분할이 그 새롭게 신설이 되는 회사의 주식을 공평하게 주는 거니까 그 다르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임러의 주주들은 거의 작년 한 해 동안 2배에 가까운 그 차익에 대한 기회가 생기기도 했고요. 그 작년에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팔든 뭐 그렇죠. 하든 주주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완성차 업체들 그 주가가 그렇게 해피하진 않았을 거든요. 그렇죠. 안 좋았죠. 예, 뭐 2배 가까이 벌었으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결과였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능이 있어요. 해외는. 지주사가. 그 자기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프트뱅크를 말씀드렸지만, 소프트뱅크는, 전 세계 어떤 기업보다도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짧은 비전이라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틀렉이 되는 그런 그 영역들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굉장히 좀 먼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일 수도 있지만 먼 미래에 네. 유니콘이 될 기업들을 키워주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 지주사만의 그러니까 기능이 있는 거고 네. 그 기능이 과연 제대로 되느냐 제대로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저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주식을 팔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그 기능이 내가 보는 관점하고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하면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비록 그 NAV 디스카운트율이 47%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것만 놓고 우리가 아예 저기도 거봐 저평가됐잖아라고 하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고 그게 아니라 소프트뱅크의 지난 한 5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면 할인율은 그 정도로 꾸준하게 유지가 됐지만 NAV가 그거 이상으로 계속 커졌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NAV라는 건 이제 순자산 가치인데 그쵸. 결국 소프트뱅크라는 회사가 투자해 놓은 회사들이 커져갈수록 순자산 가치가 올라오는 거니 네. 이 회사 주가도 같이 올랐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지주사들을 보면 대부분 그 두 가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렇게 그 주가의 저평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기업의 뭐 분할이라든지 뭐 그런 액션을 하려는 의지도 없고 두 번째는 그럼 지주사에게 그럴 만한 기능이 있는가.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지주사가 그냥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것도 대부분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 그렇죠. 주인들이 다 따로 있고. 네. 이중 상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갖고 있을 뿐이지 그 지주사가 어떤 그 자기만의 기능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간다. 근데 그런 지주사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의 지주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지주사의 미팅을 해보시면 들을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네. 지주사, 사업 지주사 외에는 네. 그냥 뭐 자회사 브랜드 이용료나 네. 뭐
약간의 배당이나 이런 네. 것밖에 없는. 네, 순수 지주사죠. 그게 네, 순수 지주사. 순수 지주사라고 하고 대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순수 지주사예요. 그 많죠. 그러니까 하는 일도 없고 들을 만한 것도 없고. 사실 그 여러분 네. 지주사 혹시 사업 보고서 보시면요, 그 직원의 현황 있잖아요. 직원 몇 명 있는지. 그 순수 지주사에는 뭐 무슨 자산 가치가 뭐 몇 조 막 몇십 조 되는데 직원이 정말 몇 명 없죠. 열댓 명 있는 데들도 있고.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더 웃긴 하는 거는, 일이 없다는 거죠. 더 웃긴 거는 네.